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주식 투자 손실 키우는 실수 탑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 주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손실봤다, 수익 냈다라는 이야기보다 손실봤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오늘 내용은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은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키우는 그런 대표적인 실수 10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설명을 좀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오답노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다시는 또 실수하지 않으리 오답노트를 확인해 보는데 아마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현 씨 말씀이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큰 실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피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실수 10가지, 그중에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실수는요, 의도치 않은 실수예요. 주식을 비싸게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식 투자의 실수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비싸게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통상 초보자일수록 이제 어떤 2, 3% 정도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오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주 큰 대세 상승인 모멘텀이 큰 주식이라면 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2, 3% 소폭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되게 마음이 이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나 보다, 이 종목이. 네. 그렇게 돼서 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이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괜히 매도했나 보다, 그러고 또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 불안해서 매도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조금씩이지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제 패닉에 빠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데, 만약 그 종목이 대세 하락이라도 만약에 하락장이 연출되기라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네. 살 때부터 일단 비싸게 사버리면 일단 심리적으로 이 가격보다 비싸게 산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 쫓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폭만 하락해도 불안감 때문에 매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승하면 전번에 잃었던 손실에 대한 어떤 회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또 추격 매수했다가 똑같은 또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산다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지 말자, 첫 번째 실수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정보를 너무 믿는답니다. 근데 사실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도 알아야 되는 게 주식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정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이제 너무 믿는다라는 건데, 이제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신 상태에서 발을 들여놨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보면 네.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적인 실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째가 이 정보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주식 시장은 어떤 시장에 이제 널리 알려진 그런 정보들이 선반영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정보라는 수준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이미 반영됐던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정보화됐다. 이미 어떤 실적이나 어떤 호재나 이런 것이 정보화될 정도로 확정이 되고 실현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지 그걸 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초보자일수록 불안하니까 계속 좋다고 해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올라가네 뉴스에 나왔네 그 타이밍에 거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미 반영됐던 상승폭이 조정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비싸게 사서 계속 조금씩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나 리포트를 보고 이제 그 한 가지 뉴스나 한 가지 리포트만 보고 맹신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 같은 기대 심리가 사실 모두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 기대 심리에 맞춰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추격 매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구체화된 시점은 이미 반영이 돼서 높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어떤 뉴스에 팔아라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속담을 좀 환기해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좋은 실적이나 호재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선반영된 소문 때문에 가격이 쭉 오르다가 실제 가치보다도 사실 약간 오버슈팅을 했다가 네. 조정을 당해서 제가치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선반영되는 어떤 소문에는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계시다가 오버슈팅 됐을 때 실제로 있던 실현이 되면서 오버슈팅 될 때 높은 가격에 샀다가 제가치로 조정 받게 되면 손실 났네라면서 이제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확정된 정보만 믿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좀 잘 고려하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의 선반영 특성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다시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속담처럼요. 정보를 이용하되 그 정보를 통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식 초보자들의 대표적인 실수 세 번째, 로스컷이 없다인데요. 로스컷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내용이죠? 로스라는 단어하고 컷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로스는 손실이고 컷은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봤지만 더 손실이 극대화되기 전에 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손절매라고 보통 많이 하죠.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매도를 한다. 네. 그래서 더 손해가 커지는 것을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뜻인데 물론 주식을 투자할 때 누구나 다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걸 기대하고 사겠죠. 근데 그렇게 다 상승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상승할 줄 알고 기대를 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종목 자체를 잘못 선정하거나 타이밍 자체를 잘못 선정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락장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수를 하실 때부터 물론 기대가도 있지만 거꾸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 즉 손실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버티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 더 떨어져 버리면 나는 네. 손실을 확정시키고 그냥 나오겠다라는 마음, 어떤 결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아예 하락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매수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당황하시게 되고 하다가 너무 큰 손실을 보게 돼서 어떤 대응책 자체를 잃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더라도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일정 폭의 손실을 그냥 고정시켜버리고 나온 다음에 네. 다시 그 종목을 보더라도 좀 마음의 평정을 찾은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까? 좀 더 조정이 된 다음에 들어갈까? 뭐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계속 그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실폭이 커지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일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웠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저희들이 배웠던 이제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가로축은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예요. 중간이 제로고 수익, 손해죠. 그럼 수익이 조금 날 때는 작은 수익에 어떤 만족도는 상당히 큽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도 만족도가 큰데 수익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높아지는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정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손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0% 이내는 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요. 네. 내 가치 상실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또 큰 손실 폭에 대해서도 사람이 무감각해진다는 무뎌져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컷이 있으면 어떤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시점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손해의 폭을 어느 정도 이내에서 확정시키고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 로스컷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어떤 문제랑 연결되냐면 저희들이 배웠던 앞에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할게요. 네. 복습도 되고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법칙이 있었잖아요. 10,000원이었던 게 5,000원이 되면 마이너스 50%인데 원금이 되려면 플러스 100%가 나야만 원금이 된다는. 즉 네. 똑같은 마이너스 5,000원의 폭이지만 하락할 때는 50%만 하락해도 5,000원이 되지만 다시 원금 되려면 플러스 100%가 수익이 나야지 되니까 네. 이게 한번 큰 손실을 보고 나면 원금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로스컷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로스컷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실의 폭이 너무 커져서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맞이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매수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에 팔겠다. 목표가도 필요하지만 나는 얼마면 꼭 손절하고 말 거야. 이 손절가도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다음은 주식 초보자들의 대표적인 실수 네 번째. 비중 조절을 할 줄 모른다입니다. 이거는 사실 비중 조절하는 건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손실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마치 복권을 한 장 사놓고 이게 당첨이 될 거라는 상상처럼 네.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땐 제로인데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한 종목이 대박이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상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종목에 이제 내 투자 자금 100%를 몰빵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는데 네. 한 종목에 이제 내 투자 자금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몰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던 분산 투자의 반대죠. 종목을 좀 유망한 종목이긴 하지만 한 종목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업종별로 좀 다양하게 전망이 좋은 업종들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로 해서 투자를 좀 나눠서 하셔라라고 했는데 네. 그러지 않고 내가 필이 꽂히는 특히 뭐 남자는 몰빵이야 뭐 이런 거 많이 말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종목에다가 전 금액을 투자를 하시고선 이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또 패닉에 빠지시고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소폭의 마이너스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밖에 없는데 그 종목이 하락하면 전체 투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이제 물타기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추가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잘 고른 종목이고 어떤 업종의 시황도 맞고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좋아서 대세 상승인데 상승하다 약간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종목 자체를 잘못 골랐고 타이밍이 안 좋아서 하락 추세인데 이 조정받은 걸 이게 단순 기술적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손실폭이 점점 더 커지겠죠. 네. 더군다나 다른 종목 없이 한 종목에 올인한 상태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좀 여러 종목을 그리고 한 업종이 아니고 뭐 한 업종에 A, B, C, D를 사놓고 분산 투자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 업종, 전망이 좋은 업종에서 어떤 대표주들, 내가 생각하는 대표주들로 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래야만 한 종목이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종목이 상승을 해서 평균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상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어떤 합리성만 가지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멘탈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내가 하락하는 게 있어도 상승해 주는 게 있어줘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 매도하실 때도 욕심이 크니까 이제 나는 꼭지점을 잡을 거야 라는 욕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네. A 종목을 요 정도 가격에 매수하셔서 요 정도 가격에 매도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달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매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올라가네. 전문가가 틀렸네. 난 더 기다려서 더 큰 수익을 얻을 거야. 이런 욕심이 생기시는 거죠. 그런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으로. 근데 좀 더 기다리다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라도 이제 끊고 나오면 다행인데 아니야. 아까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전문가가 말했던 가격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이 가격을 말했으니까 이 가격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믿음을 또 가지시다가 이제 하락장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살 때도 한꺼번에 덥석 사지 말고 한 종목이 아니지만 여러 종목이지만 그 여러 종목조차도 일시적으로 다 사지 말고 이게 전망이 좋네.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전망이 좋네. 뭐 한 10% 사보고 실제로 올라가네. 그래서 전 고점을 뚫었네. 그러면 한 20% 더 사고 그리고 조정 또 받았네. 또 20%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사시고 매도도 최고점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목표가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이 보는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가치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팔고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네. 한 20-30% 팔아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20-30% 팔고 또 조정받기 시작하면 또 20-30% 팔고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면 사실 아쉬움도 좀 적고 어떤 시장 변화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장 변화가 무쌍하니까 네. 대응을 하면서 큰 어떤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또 주식 속담 중에 하나죠.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자.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5번째 실수로요. 또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자기만의 종목 선정 기준이 없다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주식을 선정하는 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건데요. 대부분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당일날 이제 HTS 켜놓고 느낌 가는 거, 느낌 그리고 가는 뭐 거. 어떤 씨앗이 올라오는 거, 네. 그 중에서 내가 이름 들어봤던 거, 뭐 이런 걸 그냥 매수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먹구구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조금 꼼꼼한 주부나 사람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어떤 식단을 위해서 필요한 식재료라든지 지금 재고가 떨어진 어떤 물품들을 리스트를 잘 적어서 네. 마트를 돌면서 그것들만 딱딱 픽업해서 필요한 것만. 계산하고 나오죠. 그렇게 되면 사실 낭비가 좀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아무 어떤 리스트 없이 내가 마트에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있으면 좋겠네 하고 담다 보면 사실은 꼭 필요한 거를 놓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반대로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 거, 집에 재고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꼭 필수적이지 않다든지 뭐 이런 다른 대체품들이 집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만 잔뜩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가야 되는 시간적 로스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 때문에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장에서 만약에 매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어제 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미국 증시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내가 내일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적절한 종목이라고 실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매수를 하겠다. 후보를 뭐 2, 30개 정도 깔아놓고 실제 장에서 보면서 이 중에서 한 종목, 이 중에서 한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후보 중에서 압축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HDS 들어가서 이거 담다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 구조도 잘 안 맞고요. 그러니까 종목 분산 투자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다 보면 네.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은 종목을 사면서 특히 어떤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손실이 되게 크거든요. 이제 그런 손실들을 많이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종목 선정 기준을 일단 만드셔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만의 어떤 종목 선정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잘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고전 서적들이 있어요. 투자의 대가들이 써놓은 네.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나와 스타일이 맞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하다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네.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비게이션하고 싸우시는 분들처럼 어떤 투자의 대가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일지라도 네. 나랑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하시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투자 어떤 종목 선정 기준 중에 그래도 나랑 좀 어떤 코드가 맞는다라는 종목을 하나 발견을 하시고 네. 그 종목을 이제 투자하시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난 이 원칙을 지키겠다 결심을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보시고 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후보 종목을 골라놓은 상태에서 당일날 매수를 하시겠다는 당일날 들어가서 보시되 오늘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적정한 타이밍이 아니거나 아니면 주가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욕심이 있으시니까 자꾸 뭔가 사고 팔아야만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어제 세팅을 해놨더라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사도 되고 네. 일주일 있다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종목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게 담는 것들, 내 매수 종목들을 담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최근 3년에서 5년간 네. 매출액의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떤지 순이익은 어떤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이미 배웠던 PER,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ROE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봐서 지금 타이밍이 가치 대비 가격이 어떤지를 꼭 보시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종목 선정 기준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종목 선정 기준을 반드시 확립을 해놓고 종목을 매수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또 할 수 있는 실수가요.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데 앞서 한 이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공부 중에 한 분야가 이제 종목 선정 기준을 선정하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이나 종목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더 몰라요. 근데 사실 둘 다 필요하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기술적 분석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좋은 종목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차트를 그리면서 내가 예측을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점에는 다 몰랐거든요. 예, 마치 맞힌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건 지난 다음에 얘기예요. 네. 사실 그 시점에서 보면 이게 하락이
단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려는 하락인지 아니면 추세 대세 하락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만 어떤 손실이나 이익의 폭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한 A나 공부한 나나 네. 수익률 보니까 비슷하거나 내가 더 낫더라. 그 뭐하러 공부하냐, 머리만 깨지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머리만 네. 아프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한 만큼 비례해서 수익이 나오진 않아요. 네. 뭐 성적처럼, 성적도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쭉 쌓였다 포텐셜이 팡 터지면서 성적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주식에 대한 공부도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수익률 연결되지는 않지만 공부를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그게 포텐셜로 쭉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수익률로 연결되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하다 보면 첫째는 어떤 좋은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쁜 습관들. 아까 지금 저희들이 나쁜 습관들을 둘러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쁜 습관인지 자체를 몰라요. 나 혼자 하니까 나쁜 습관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느 분야든지. 네,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첫째는 나의 나쁜 습관을 알게 되고 배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조금 더 나아가면 대가들이 자신들의 나쁜 습관을 극복한 이후에 어떻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래도 적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걸 실천으로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과 연결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을 하지 않고 네. 공짜로 얻는 소득. 물론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항상 수익을 내지는 못해요. 맞아요. 이게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아닌 거죠. 공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실에서 머리 쌓아 붙잡고서는 이거 현금으로 어려운데 어떡하지? 다음 회사 상품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장님도 사실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는 어떤 정신 노동에 가까운데 아무 노력 없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네. 점을 놓치지 마시고 바둑을 두시는 프로 기사들도요. 바둑이 한 경기 끝나고 나면 복기라는 걸 하죠. 사실은 3단, 4단이 뒀으면 네. 복기는 8단, 9단들이 막 프로에서 해주는 거를 TV 프로에서 해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더 고수가 봐야 이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수를 요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코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고수들은 자기 스스로도 복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내가 고수가 아닐지언정 나의 수준에서 지금 나의 수준에서 오늘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좋았다면 어떤 점을 잘해서 좋았는지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는 손절을 잘해서 손해를 줄였다면 이때 손절을 잘했구나 또는 타이밍을 놓쳤다면 손절을 해야 됐었는데 못했구나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혼자 어려울 때는 전문 방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가들의 책자들을 좀 관련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내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공부하셔라. 네. 공부라는 게 어떤 책만 공부해라 그런 뜻보다는 실전과 연관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그 깊이들을 좀 채워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하시면서 느낌 가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주식은 수익도 볼 수 있지만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는 그 공부를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통계적 확률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한다라는 주식 초보자들의 실수를 꼽아 주셨어요. 이 역시도 제가 공감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네. 도박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죠. 도박하고 다른 점은 도박은 전혀 어떤 생산적인 부분이 없이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네. 주식 투자는 기업의 투자가 돼서 어떤 추가적인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네.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인 측면에서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감정적인 분들, 어떤 도박성이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베팅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거꾸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네. 실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그런 어떤 베팅적인 성향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줄이시고 거꾸로 수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사고방식, 어떤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균형을 잡으신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를 해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빨리 오르지 않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매매 횟수하고 수수료가 이제 비례하거든요. 그냥 공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 수수료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얻은 수익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봤을 때 네. 비용이 더 크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역시나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잦은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잦은 매매가 또 타이밍이 맞지 않는 어떤 매매들을 하시다 보니 엇박자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면 조금만 떨어져도 팔게 되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타이밍 놓칠까 봐 또 추격 매수하게 되고 이런 어떤 실수를 자꾸 하시게 되는 거죠. 어차피 주식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초보 투자자일수록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기 매매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가치의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길게 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는. 근데 단기 투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초보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떤 일단은 중장기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중요한 것, 계좌 관리를 잘 하시면서 내 계좌가 항상 플러스가 나 있든지 조금이라도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좀 제한된 수준에서 마이너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결국엔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내가 이미 마이너스 50% 맞았는데 마인드 컨트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고수들도 어려워요. 근데 초보자는 더할 나위 없겠죠.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막 주가 그래프가 막 움직이거든요. 네. 분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분봉도 있고 뭐 일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다 보면 이게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이 현혹됩니다. 손도 꿈틀꿈틀 움직이죠. 네, 손도 같이 꿈틀꿈틀 마우스 클릭하게 되거든요. 네. 또 반대로 꿈틀꿈틀 내려오면 불안감이 막 증폭이 돼요. 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오히려 그런 단타를 치시기보다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업종에 전망이 있는 회사들을 고른 다음에 사놓으시고 저는 오히려 그 주가 차트를 단기적으로는 보시지 말아라. 장 마감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이 정도 보시거나 네. 그것도 영향을 준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대세 상승장이라면 그리고 이 업종 그리고 이 회사가 대세 상승 추세라면 상승폭은 좀 크고 하락폭은 좀 작아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가치보다 가격이 싸면 사놓고 그냥 믿고 계시라는 거예요.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네, 주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네 그런데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다만 이 회사가 뭐 큰 어떤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될 만한 어떤 치명타
큰 치명타가 있으면 그 정도는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한번 중간에 매도를 손절매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작은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리는 순간적 감정에 의존해서 매수 매도 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의 가치 평가를 사전에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가치 대비 가격이 낮다면 네.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하루 종일 볼 수 없다 이 주가 차트를 볼 수 없다면 저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그냥 정해진 금액을 그 종목을 꾸준히 사셔라. 물론 이제 한 5종목이나 3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하시겠지만 네. 각 종목마다 금액을 정해놓고 주가가 어떻게 됐든 그 금액만큼 사는 거죠. 비슷하게 딱 맞추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도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맨날 보고 있다가 심리적으로 휘둘려서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시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급여가 몰려있는 20일 이후가 아니라 네. 저희가 굳이 추천을 한다면 급여일이 아닌 뭐 한 10일 정도? 공무원들은 10일이 급여일이긴 한데 대부분 직장들 일반 사기업들은 20일 이후니까 네. 그때쯤 사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매수세가 적으니까 돈이 여유가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네. 급여 받고 다 지출하고 나서 다른 사람 안 살 때 사라. 그러면 약간은 또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그 점도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가치를 따라가는 주가 움직임. 단기적으로 봤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가치에 수렴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은 단기적인 뷰보다 장기적인 뷰를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실수인데요. 이번에는 적정 수익을 실현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적정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건 어떤 이야기죠? 네, 이제 행복한 고민인데요. 네. 내가 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표했던 가격에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좋아서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하락하는 추이를 보면서 대세 하락으로 오면 완전히 매도하고 나가서 이제 지켜봐셔야 관망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되는 거고 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점에서는 좀 비중을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익도 실현이 되죠. 내가 이제 저가에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계좌에 플러스가 딱 찍히면서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동력도 얻으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10,000원에 사는데 20,000원이 돼 있어. 네. 더 갈 것 같은데. 3만 원이 가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팔면 바보 아니야? 네. 옆에 사람들 A씨도 그 같은 종목 샀는데 내가 매도한다니까 바보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약간 오버슈팅 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기대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선 일단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내가 얻었던 최고 수익률 기준이에요. 사실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수익이 나 있어요. 아직도. 네.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내가 22,000원에 팔았을 때는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 지금 20,000원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서 왜 팔아? 22,000원 이상 더 가면 그때 팔아야지 하다가 조정폭이 크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대세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면 네. 이익을 얻었었지만 실현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화 같은 거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앞머리는 이렇게 곱슬곱슬해서 확 잡을 수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잡으려니까 대머리를 안 잡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를 많이들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적정 수익이 낮다라고 판단이 들면 한꺼번에 매도하시기보단 이 매도할 때도 좀 분할 매수, 시점을 분할해서 어느 정도 내 기대 수익이 다가왔다 그러면 일부 매도, 네. 20-30% 매도. 그 다음에 오버슈팅 된 상태인 것 같다? 20-30% 매도. 조금 다시 조정받아서 이제 아까 내가 목표로 했던 가격에 다시 도달했다? 매도. 하고 나서
좀 지켜보신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래만 묻어두면 그렇죠. 그냥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건 항상 기간에 따른 수익이잖아요. 네. 같은 100% 수익이라도 1년 만에 냈느냐, 2년 만에 냈느냐, 3년 만에 냈느냐 다르기 때문에 한 종목이 이미 가치를 인정받아서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난 거거든요. 다른 호재가 없으면 더 지속적으로 이만큼 수익이 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갈지언정 그 금액을 실현해서 또 이런 사이클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좀 기회비용적인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주식 초보자들이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익을 잘 챙기는 것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9번째인데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우량주는 안전하다고 믿는다. 실제로 우량주들을 투자를 많이 선호하시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우량주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량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좀 크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표적인 회사들, 기업들.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어떤 시가총액의 뭐 100위 안에 드는 회사들, 뭐 네. 이런 회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량주면 무조건 맹신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튼튼하고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좋은 시즌이 끝나면 장기간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손실을 안 볼지언정 이제 그동안에 다른 어떤 기업의 상승을 많이 하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우량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회사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예가 저희가 뭐 IMF 시절 같은 때인데요. 그때 이제 뭐 DW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뭐 3대 빅3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외환 위기가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세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외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화를 많이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외환 위기가 와버리니까 갚는 걸 외환으로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는 높아 있고 원화 가치는 확 하락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엄청난 손실이 났겠죠. 결국에는 그 그룹 자체가 이제 그룹의 개념은 사라졌죠. 지금 몇 개 계열사가 살아남아 있긴 하지만 네. 과거에 그 명성을 날렸던 그룹의 이제 어떤 그런 그림은 이제는 사라져 버릴 정도로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우량주는 큰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선 내가 주식 투자를 잘 모르니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야지.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량주라고 할지라도 네. 그냥 이름만 보고 내가 이름을 아니까 안전한 회사니까 투자하진 마시고 그 우량주 중에서도 업종 자체가 어떤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 중에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쟁사 중에서도 대기업들도 경쟁사가 있잖아요. 여러 회사 중에 이 회사가 조금 매력이 있겠다 하는 회사들로 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할지라도 투자 원칙을 적용해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기업들 우량주라고 할지언정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업황의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자라고 조언해 주신 거고요. 다음으로는 절대적인 비법과 기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주식 초보자들의 실수를 꼽아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으세요. 네. 저 대가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은 저 사람만의 비법이 있을 거야. 뭐 투자의 과거의 역사적인 투자의 대가들도 네. 그 사람만의 비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안 알려주는 거야. 뭐 책에도 안 써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한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미 투자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사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머지 투자자들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기관이나 외국인조차도 작년 같은 장에서는 개미들의 위세에 막 눌려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됐던 시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번 사서 8번, 9번 수익 나는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운이 좋게 10번 딱 끊었을 땐 그럴 수가 있지만 100번, 1000번으로 눌리면 그렇게 8, 90%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법을 찾겠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수능 만점자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잠을 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과서 위주로 네,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 네. 다만 하면서 학원이나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나만의 학습 방법들을 하나하나 1학년 때부터 체득하면서 아니 뭐 그 이전 초등학교 때부터 체득한 것들을 나만에 맞게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수정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도 그 학생은 진실을 말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맞는 방법이 다른 학생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체득한 것과 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 했을 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랑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선 경험자들의 것들은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맞는 건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비법,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원칙들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주식 투자 손실을 키우는 실수 탑10 10가지 알아봤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 10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